아내의 관이 내려가던 그 순간 평생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돈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저는 섭수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그 인간이 맞나? 저는 올해 63입니다. 젊어서부터 한 가지밖에 모르고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공장에 다니며 아내와 두 딸을 키웠고 크게 욕심도 없이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그 말 하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침 7시면 출근하고 저녁 6시면 퇴근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시장 보러 다니고 가끔 딸아이들 학교 운동회에 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단 한 사람, 아니 한 집안이 늘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큰딸의 시댁, 사돈댁이었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28배 결혼할 때였습니다. 사위가 되는 청년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온화했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문제는 사돈어른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강남에 빌딩도 있고 외제차를 몇 대씩 굴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고졸 출신 공장 기술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첫 대면 자리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신다고요? 사돈어른의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아, 역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확인. 그 말에 담긴 미묘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 아직 현역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웃어야 하나, 고개를 숙여야 하나. 그날 이후로 저는 사돈댁 앞에서 늘 작아졌습니다. 결혼식장도 달랐습니다. 사돈댁은 하객이 300명이 넘었고 저희 쪽은 1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도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딸 행복하면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쓰렸습니다. 명절만 되면 저는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큰딸네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사돈댁 식구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사돈어른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경기는 괜찮으세요? 이번에 또 빌딩 하나 더 사셨다면서요? 저는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도 끼어들 말도 없었습니다. 공장 이야기를 꺼내봤자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가끔 손자들이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신단다. 아, 기계 만드는 거요?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다른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어른 쪽으로 갔습니다. 사돈어른은 손자들에게 용돈을 후하게 주고 해외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은근한 비교였습니다. 우리 사위는 요즘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승진도 빠르더라고요. 요즘은 은퇴도 빠르잖아요. 연금 준비 잘하셔야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식탁 아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당신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우리 딸들 대학까지 보냈고 빚 없이 살잖아. 그거면 된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늘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작아질까? 명절이 지나면 며칠은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도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말을 조금 더 걸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 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씁쓸했지만 표정 관리는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달려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119를 불렀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로 들어간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됐고요. 그럼 수술은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석 달입니다. 의사는 담담했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6개월, 석 달.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깨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았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지? 괜찮아. 치료하면 돼. 여보, 나 속이지 마요. 표정 보면 알아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딸 수진이와 작은딸 미진이가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둘 다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다 해줄게요. 그래, 걱정 마. 엄마 강한 거 너희도 알잖니. 아내는 딸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날 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이참에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중에 퇴원하면 맛있는 거 실컷 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고 항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암은 계속 퍼졌고 아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말하지 말아줘. 네가 떠난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지 말아줘. 아내의 부탁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큰딸 사돈댁에 내가 쓴 편지 하나만 꼭 전해줘요. 편지? 무슨 편지? 서랍 안에 있어요. 집에 가면 내 옷장 맨 아래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사돈 어른께 꼭 전해주세요. 무슨 내용인데?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실이에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 무슨 뜻이야?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읽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정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사돈 어른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에는 사돈 어른의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돈 어른이 사업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내의 친척 중에 작은 공장을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내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사돈 어른은 그때 그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은 작은아버지의 기술과 거래처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거래처들을 하나씩 빼앗아갔고 결국 작은아버지의 공장은 부도가 났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몇 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 가족은 빚더미에 앉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로 진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제 작은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전해야 하나? 사돈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큰딸 내 가정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아내가 왜 평생 사돈댁 앞에서 당당했는지, 왜 저를 위로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지, 아내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 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편지 봤어요? 응, 봤어. 전해줄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괜찮을까? 시댁과 관계가 나빠지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리고 사과받고 싶어요. 제가 죽기 전에 당신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한다고 달라질까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강했던 아내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았어. 전할게. 고마워요, 여보.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항암도 중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세요.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했고, 저는 퇴직금을 받아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나도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 편지 꼭 전해줘요. 약속. 약속할게. 그날 오후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들과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전해야 하나. 아내의 유언이지만 큰딸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장례식 전날 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사돈댁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서서 여러 번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괜히 이를 키우는 건 아닐까? 조용히 장례나 치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부 새로운 세계 충돌. 사돈 어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사돈 어르신,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부탁한 편지입니다. 사돈 어른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내용이에요? 사돈 어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침내 사돈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아내 말로는 지나간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는 정리하고 싶었나 봅니다. 사돈 어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과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요. 하지만 이미 내일 장례식입니다. 그때 오시겠습니까?
사돈 어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아내가 다니던 성당 신자들까지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사돈댁 식구들도 왔습니다. 사돈 어른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조문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사돈 어른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 서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사돈 어른을 봤습니다. 사돈 어르신 무슨 고인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유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돈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평생 저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정 앞에 혼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는 딸들과 함께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사돈 어른이 아내의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면 과거는 잊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사돈 어르신 아니, 형님. 저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성공했고, 그걸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형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게 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참으셨다는 게. 사돈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형님을 무시한 것도 제 죄책감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형님의 정직함이, 성실함이 제게는 거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돈 어른을 인간으로 봤습니다. 완벽한 성공가가 아니라 과거의 죄책감을 안고 사는 한 사람으로. 아내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두 남자가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돈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돈 어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셨습니다. 안부를 물으시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명절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형님, 공장에서 일하실 때 재미있는 일도 많으셨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보람도 있었죠. 저도 현장에서 시작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윗자리만 보고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사돈 어른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형님, 이건 형수님, 작은아버님, 가족들 찾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돈 어른은 실제로 아내의 작은 어머니 자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딸 시댁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돈댁 앞에서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비교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존엄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내는 그걸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왜 그 편지를 남겼는지. 복수가 아니었어. 해방이었어. 나를 위한 해방.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 사돈댁 앞에서 얼마나 작아졌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밝힘으로써 지금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삽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서 시작한 일입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손자들이 가끔 놀러 옵니다. 예전에는 저를 멀리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토마토 땄어요? 그래, 따서 씻어 먹어라.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정성껏 키운 거야.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텃밭을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큰딸 수진이도 자주 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옵니다.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게 재미있어. 엄마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그래, 엄마가 이런 거 좋아했지. 우리는 함께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추억들을. 사돈 어른도 가끔 들르십니다. 텃밭 구경도 하시고 함께 차도 마십니다. 형님,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진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저도 뒤늦게 배웠습니다. 아내 덕분에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형님이라 부릅니다. 더 이상 사돈 어르신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 선배, 인생 후배로 만납니다. 저녁에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 조금은 당당해졌어.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아. 텃밭도 잘 가꾸고 있어. 당신이 좋아하던 꽃들도 많이 피었어. 손자들도 자주 와. 이제는 할아버지 좋아한다고 먼저 안기더라고. 여보,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줘서. 아내는 대답하지 않지만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흙을 만지며 생각합니다. 아내가 남긴 것은 용서가 아니라 용기였다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였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달라 보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누가 나를 존중했는지, 누가 끝까지 나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고개 숙이면 편해질 거라 믿었고, 말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참는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쌓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제게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여보, 참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 말을 이제서야 제 마음에 새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말 못한 억울함 하나쯤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아온 사람들이니까요. 인생의 후반부는 참는 시간이 아니라 당당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내가 남긴 편지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고 해방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용기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존엄은 남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걸.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감동적이고 재미난 사연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